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 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매일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알찬 지식 챙겨가 보실까요? 먼저 오늘 벌어진 이슈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국정원이 북한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새롭게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파병 소식이요, 북한 주민들에게 퍼지면서 이게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북한은 내부에서 파병 사실을 감추고 있잖아요.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이 부분이 밝혀진 건데요. 군 장교들한테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출된 병사들은 당연히 입단속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 차출된 병사들 가족들한테는 파병 가는 게 아니라 훈련 간다. 이렇게 거짓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꽁꽁 감추려고 하는데도 파병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랑 주민들 일부는 왜 남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브리핑 내용대로라면 전 기자, 이게 뭐 파병으로 인한 파장이 북한 내부에서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얼마나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로 지금 가 있는 거죠? 지금 국정원이 파악하기로는 3천여 명이 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실제 규모가 더 많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거든요. 이 규모가 계속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 지금 추정하는 거랑 비슷하게 3천여 명으로 봤다가요. 어제는 10,000명이 파병됐다고 높였거든요. 이 중에 그리고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인근으로 이동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believe that North Korea has sent around 10,000 total soldiers to train in eastern Russia that will probably augment Russian forces near Ukraine over the past several weeks. We have already seen a portion of those soldiers move closer to Ukraine. 입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파병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니까 북한이 이 조급한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은 그럼 어떻게 보면 일주일 만에 이 북한군 수가 3배가 넘게 늘었다 이렇게 추산을 한 건데 그러면 북한군 일부가 이동했다, 미 국무부가 이렇게 밝힌 우크라이나 가까이로 이동했다. 이게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되게 많이 들어본 지역일 텐데요. 쿠르스크주입니다. 이 쿠르스크주가요, 러시아 서부 접경지인데 저기 지도에서 보이는 파란색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저 위쪽이잖아요. 국경이 맞닿은 곳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 러우 전쟁의 최대 격전지인데요. 왜냐하면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땅이었던 이 쿠르스크주 일부를 점령하면서 러시아랑 계속 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반격을 해서 빨리 되찾고 싶은 지역이죠. 그럼 최대 격전지면 북한군이 실제 전투를 치르는 최전방에 투입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투입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안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대기를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정황은 파악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힌 건데요. 쿠르스크에서 3,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주로 밤에 훈련을 받고 있다. 조직화에 들어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도요. 통역을 하려고 훈련장에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요. 또 국정원은 러시아가 북한군의 러시아 군용어 100여 개를 교육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이 러시아어를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소통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군이 무장도 했을 걸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쿠르스크 주민들이 북한군을 봤는데 북한군이 소총이랑 수류탄으로 경무장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정원 보고대로라면 러시아어까지 아예 배우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럼 북한군이 이렇게 최전방에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상 실전 투입이 이제 임박한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 아닌가요? 네,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이요, 고위급 장성을 포함해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증거가 실제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요, 러시아군 장교들을 감청한 자료인데 러시아군 장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북한군을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헌병이 고속도로
의도로 민간 차량을 잡았는데 이게 북한군 수송 차량이었는데 이걸 모르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군 관계자들이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나눈 이야기입니다. Подожди, Свириденко у меня есть. Нет, Свириденко у меня есть. Да, номер IP. 11, ой, не IP-шки, бля, эти, эрки. 11230. 이 대화 속 장교들 810 독립해병여단 소속인데요. 이 810 여단은 쿠르스크주 아까 말씀드린 그 접경지 내에서 전투 중인 부대입니다. 북한군이 트럭을 타고 이 최전방 쿠르스크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뉴욕타임즈도 소식을 전했는데요.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km 떨어진 임시 막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임시 막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사실상 벌써 전쟁에 투입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파병 소식이 전해진 지는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부가 파악하기로는요. 이 러시아 파병 시점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지자면 지금까지 21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건데 그럼 2주 훈련을 받고 전장에 투입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사실 궁금해요. 좀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부 대표단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끄는데요. 이 전쟁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북한 파병에 대해서 단계적 대응 방안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내부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내부도 상당히 긴박하다고 하거든요. 국정원이 오늘 김정은이 암살 가능성 때문에 경호 수위를 높였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유 기자 또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 국정원 비공개 국감에서는 김정은 일가에 대한 동향 보고도 있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올해 김정은 공개 활동이 작년에 비해서 6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암살 등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높였다는 겁니다. 이 경호를 위해서요, 통신을 교란하는 재밍 차량을 운영하기도 하고 드론 탐지 장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뭐 김 위원장의 딸이죠. 김주애의 소식도 궁금한데 김주애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따로 보고가 있었나요? 네, 오늘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주애 후계자 수업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최근에 이 지위가 격상됐다고 국정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김주애 노출 빈도를 조절하고 있기는 한데 당 행사까지 참여하면서 그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또 고모인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모습도 저희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지위가 일부 올라간 걸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지도 더 공고해졌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대사랑 직접 담소를 나누고요. 또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모습이 대표적 사례라고 했습니다. 아까 최선희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최선희 하면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저도 지난 북미 정상회담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직접 취재를 한 경험도 있는 인물인데 이 최선희 외무상을 이번에 러시아를 갔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최선희 외무상이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러 출발했다고 합니다. 네. 공식 방문이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방문 목적이나 일정은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선희요. 뭐 1월에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러시아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또 간 겁니다. 이 배경을 두고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병설에 침묵하던 북러가 최근에는 좀 부인하지 않는 기류로 바뀌는 상황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밀 파병을 추진하다가 공개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국제 여론까지 악화되면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정원은요,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또 파병 대가로 받을 것들을 협의하려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선희, 그러니까 김정은의 최측근이 러시아를 갔다는 거는 김정은의 메시지를 들고 갔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최 외무상 지난 1월에도요. 네. 러시아를 직접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인물입니다. 이날 방북 일정을 조율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논의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이미 양측 간의 추가 정상회담에 대한 확약이 있었고 협력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이 방러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당장 방러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인민군의 역할이 아직 특정이 안 됐거든요. 만일에 상당한 대규모 희생이 발생하는데 방로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의 방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이렇게 북한군을 파병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뭔가 얻을 대가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 정찰위성 재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군요. 네, 국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요 군사 정찰위성 재발사를 준비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지난 5월에 정찰위성 발사에 한 차례 실패했는데요. 이렇게 다시 발사를 준비하는 건 러시아에서 핵심 기술을 받아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의도에서 북한군 파병 관련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치권 내에서 이 북한 파병에 대해서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김 기자? 네, 민주당에선 결이 조금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오늘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제 러시아에 파병한 군 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추가 이송 계획도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우리 군의 행동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이 발언을 두고도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꼴 이렇게 날새기 비판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포로 신문에 참여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제정신입니까? 고문기술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거 아니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사주하고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들여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적인 발상에 소름이 끼칩니다. 이 정권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대한민국 서울로 옮겨올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평택시장에게 시민들을 대피시킬 방공호 점검 준비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네. 민주당이 북한군 파병 이슈를 꺼내 들기는 한 건데 그 네. 방점이 정부를 비판하는 데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정부가 북한군 파병 동향 분석을 위해서 국정원 분석관과 연락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을 두고도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행동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쟁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을 신문하기 위해서 국정원 신문 쪽 파견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내 정치 현안을 덮기 위해서 국면 전환 시도로 해석하고 이렇게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친명계에서도 북한 파병 얘기를 꺼내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근거가 빈약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강성 친명계 조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강성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이런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시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만을 근거로 파병을 기정사실하기에는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파병이 아니라 북러 준 군사동맹 차원에서 합동 군사훈련일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반박했습니다. 합동 군사훈련이라면 왜 북한 군복이 아니라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었겠느냐 민주당 주장에 일축했습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작 북한 러시아도 연합훈련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민주당이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고 두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 편들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에서는 저런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우리 국정원뿐만 아니라 미국 또 나토도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확인해 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나토 역시 이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네.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금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이 민주당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 쪽으로 비판 화살을 돌리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의 참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면서 야당이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선 답을 해달라. 북한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뭔지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안보 정세를 윤석열 정권의 퇴진 공세로 이용하는 게 민주당의 본심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그 중 하나가 바로 금값입니다. 전 기자, 이 치솟은 금값 덕분에 금테크에 성공한 지역이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네. 지역, 그러니까 지자체인데 전라남도 한평군입니다. 이 한평의 대표 상징물이 있는데 네. 황금박쥐상이거든요. 이 황금박쥐상 지금 보이는 이 조형물인데 얘 몸값이 폭등한 겁니다. 그래요? 지난 26일 구매 기준으로 이 순금이요. 1g당 13만 9,733원에 거래됐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9만 7,866원이었거든요. 네. 42%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은도 비슷하게 올랐어요. 1,141원에서 1,741원으로 53%가 오른 건데 방금 보여드린 그 황금박쥐상이 이 금과 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금박쥐상이 자그마치 10배 가까이 비싸진 겁니다. 황금박쥐상은 2005년에 제작을 했는데 그때 금은으로 만들어서 27억 원을 들였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 되니까 이게 80억 원으로 가치가 오르더니 네. 지난해에는 130억 원, 그리고 올해 23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27억 원에서 230억 원이 된 거예요. 네. 사람들은 테슬라 뺨치는 성공한 투자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억에서 230억이라 성공한 금테크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소위 이렇게 금테크로 한평군의 자랑은 됐지만 과거에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금으로 이렇게 되게 큰 조형물을 만들었잖아요. 네. 27억 원을 들였기 때문에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황금박쥐상을 왜 만들었냐면 황금박쥐가 원래 한반도에서 멸종한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인데 1999년에 전남 한평군에서 162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기념을 해서 순금 162kg 그리고 은 281kg으로 이 황금박쥐상을 만들었는데 사실 한 10년 동안 수익 사업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요? 거기다가 보험료로 해마다 이제 2천만 원 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다, 이런 비판을 계속 들어왔는데 이런 비판이 이제 쏙 들어갔겠죠. 이게 금값이 오르면서 인기도 많아지고 또 특수도 노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황금박쥐상을 만든 한평군에게는 뭐 거의 로또 당첨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맞죠. 직접 저희가 한평군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항상 어디 뭐 전시관 찾는 거 보면 황금박쥐 먼저 제일 찾으시고, 사실 200억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라서 저희도 되게 의외인 상황이고요. 요즘에는 오히려 그 위기 전환 이런 느낌으로 투자를 잘했다는 여론으로 많이 바뀌었죠. 관광객들 많이 오셔가지고 좀 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하면서요, 한평의 관광객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요? 축제가 열리면 또 황금박쥐상을 보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명물로서, 한평군의 명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매년 이렇게 몸값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은 도난 방지 위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도난 위험이 있었어요. 2019년인데 네. 2019년에 3인조 절도범이 이 황금박쥐상을 노리고 철제 출입문을 절단을 하다가 경보가 울려서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치가 85억 원이었거든요. 그런 시도가 있어서 지금은 대우가 좀 달라졌습니다. 아예 거처를 옮긴 건데
지금은 방탄 강화 유리 전시관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그런 방탄 유리고 거기다가 적외선 감지 장치, 동작 감지기, 열 감지기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24시간 또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연일 이렇게 금값 상승에 한평구는 웃었지만 근데 울상이 된 곳이 또 있다고요? 그쵸. 한평구는 금으로 만들어서 정말 지금 웃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 지자체는 만들려다가 못 만들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신안군인데요. 네. 신안군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황금 바둑판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 이세돌 구단이 신안군 출신인데 네. 그때 바둑기사 이 이세돌 구단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108억 원이 들 걸로 예상되는 이 황금 바둑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비난 여론이 쏟아진 거예요. 돈이 아깝다. 이런 여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작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값이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더더욱 아쉬운 신안군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황금 박쥐상이 국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면요. 태국에서는 황금 바지선이 또 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 바지선, 그러니까 황금으로 된 커다란 배가 등장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맞나요, 유 기자? 네, 맞습니다. 태국 국왕의 생일을 맞아서요. 성대한 잔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황금 배가 등장했습니다. 저 배군요. 영상 네, 함께 보시죠. 이 현지 시간 27일 방콕의 차오프라야 강입니다. 이 황금으로 꾸며진 왕실 바지선과요. 수십 대의 전통 바지선 행렬이 등장했습니다. 약 4.2km 거리를 이 황금 바지선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네. 앞서 보신 그 태국 국왕과 26살 연하의 왕비, 또 공주, 왕자 등 왕실 일가가 저 배에 탑승했습니다. 이번 행사 태국 국왕의 72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의미로 열렸는데요. 이 아룬 사원 승려들에게 왕실의 승복을 전달하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 화려한 이 행렬, 무려 바지선 52척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길이는 1200m, 너비는 90m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노를 젓는 인원도 상당하죠. 여기에 해군 22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네. 이 의식은요, 오랜 역사를 가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국왕 생일 잔치 때문에 해군이 2,000명이 넘게 동원이 됐단 건데, 근데 이 태국 국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여러 기행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와치랄롱권 국왕인데요. 네. 왕세자 때부터요, 복잡한 사생활로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치스러운 행보까지 더해져서 사실은 국민들의 신뢰와는 거리가 좀 먼 인물입니다. 몇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면요. 이 세 번째 부인과 애완견 생일 파티를 하는 동영상이 유출이 됐는데 이때 부인이 속옷 한 장 걸친 상태로 찍혀서 파문이 됐습니다. 또 2017년 독일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슴을 겨우 가리는 배꼽띠 차림에 문신 판다기를 붙인 채로 쇼핑몰을 돌아다니다가 네.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또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과 2022년 독일 호텔에서 난잡한 파티를 벌여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무려 3차례 이혼을 했고요. 2019년에 현재 왕비인 수티다 왕비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2달 만에 무려 33살 연하의 후궁을 드립니다. 이 후궁을 둔 태국 국왕은 약 10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여러 구설수가 참 많았네요. 이번에는 한번 인도로 가보려고 합니다. 요즘 인도에서는요, 위생 관련된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김 기자, 어떤 영상이죠? 네, 인도의 한 가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어느 순간부터 느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찾다가 집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그 충격적인 장면이 담겼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부엌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입니다. 저 여성 8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여성인데 네. 옷을 방금 들어 올렸죠. 그러더니 아래 바지도 내립니다. 주방용 그릇에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소변이요? 예, 저도 참 이 공간이 부엌인데 네. 이 가사도우미는 저렇게 자신의 소변을 담은 그릇에다가요.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예. 이 소변과 음식이 섞인 음식을 이제 먹게 된 거죠. 이 영상을 본 집주인은 곧바로 이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은 체포됐다고 합니다.
참 저래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네. 인도에선 사실 음식 위생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사실 비단 이 영상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영상 말고도 사실 네. 다른 좀 위생을 우려하는 영상들이 있었죠. 노점 상인들이 음식에 침을 뱉는 영상, 이 영상이 또 온라인에 퍼지면서 인도 내 음식에 대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는데요. 결국 인도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인도 집권당은 음식을 일부러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화제 영상은 좀 기분 좋은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유 기자 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앵커님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귀여운 강아지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중국의 한 누리꾼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한 남성이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그 네. 등 뒤에 강아지가 한 마리 엎여 있습니다. 그렇네요. 강아지가 이 주인 움직임에 덩달아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죠. 이 영상 촬영자는 자동차로 여행하던 중에 이 장면을 보고요.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촬영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익숙한 듯 또 무념무상 여유로운 표정으로 엎여가는 강아지 모습에 많은 누리꾼들이 정말 귀엽다 이런 반응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또 힘들 텐데 어디든 데려가려는 주인이 대단하다. 강아지 표정을 보니까 행복해 보인다.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일부는요. 귀엽기는 한데 강아지용 좌석을 뒤에 설치해 주는 게 낫겠다. 또 강아지가 멀미해서 토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노래 바로 아파트 얘기인데요. 인기 여파로 원조 아파트죠. 가수 윤수일 씨의 노래 아파트도 덩달아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아예 이번에는 두 노래를 섞어서 이런 노래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정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일. I'm trying to kiss your lips for real. Come give me something I can feel. 김 기자, 굉장히 네. 재밌는 결합인데 네. 두 노래를 만약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 원래 한 곡 아니냐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협업을 했나? 협업해서 새로운 곡이 또 나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곡이 정말 자연스럽게 어울려집니다. 마치 한 곡 같지 않아요? 네. 그 로제 피처링이 마치 들어간 것처럼 한 곡처럼 느껴지는데 비단 이 영상뿐만 아니라 이 두 곡을 자연스럽게 리믹스한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들으신 이 영상은 벌써 조회수 36만 회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미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축과 구축의 완벽한 조화다. 대단지로 재건축을 이뤄냈다. 뭐 이런 재미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LA 한인타운에서 노래자랑에 아빠와 딸이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조 아파트인 그러면 윤수일 씨 기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곡이긴 하지만 원곡에서 덩달아서 본인 관심도 받게 된 건데 가수 윤수일 씨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오늘 윤수일 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곡은 1982년에 발매된 곡이거든요. 네.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 로제의 신곡 발표 이후에 이 곡이 스트리밍이 190%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요? 42년 만에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우리 주인공 윤수일 씨에게 제가 직접 한번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윤수일 씨도 42년 된 자신의 곡과 로제의 2024년 곡이 어우러진 게 참 신기하다. 이 템포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참 신기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아파트 곡의 흥행과 또 로제 곡의 흥행을 축하하면서 팬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니 선배 가수로서도 매우 기쁘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물 들어올 때 좀 노를 저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저라면은 이때 뭔가 활동을 다시 재개를 해서
아파트 2나 네. 새로운 앨범을 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답니까? 네, 저도 윤수인 씨의 무대가 좀 보고 싶어서 혹시 좀 다른 곡 아파트 2를 내실 생각은 없으신가 이렇게 네.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후배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지금 자신의 곡보다는 후배의 곡이 세계인의 더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먼저 꺼냈는데요. 워낙 노래방 애창곡으로 기성세대의 큰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온 만큼 아파트 2도 물론 생각해봤지만 지금은 로제의 곡을 충분히 즐겨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수 선배로서 또 새로운 곡으로 대중 앞에 서겠다는 말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노래가 애창곡으로 사랑을 받아와서 2를 만들까라는 생각도 사실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2에 범위하는 로제 양의 아파트가 나왔으니까 우선 그 아파트를 많이 또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즐기고 그다음에 제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네. 이 노래가 사실 로제 노래요. 네. 아파트 술자리 게임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윤수일 씨도 이 게임을 좀 해봤다고 합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쭙죠. 네. 그랬더니 정말 지인들하고 이 게임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로제곡에 맞춰서 지인들과 아파트 이렇게 네. 해보셨다고 합니다. 아마 게임에 좀 서툴르셔서 벌주도 마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담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로제 그 아파트 게임 혹시 직접 해보셨습니까? 해보니까 재밌던데요. 그 지인들과의 그 분위기가 더욱 돈독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게임 자체가 로제 양의 아파트를 더욱더 많은 그 세계 분들의 사랑을 받게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윤수인 씨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 이 곡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쓸쓸함을 담은 곡인데 지금 이 로제의 곡은 분위기를 띄우는 곡이 돼가지고 이 곡이 이렇게 두 곡이 어울릴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모순되면서도 이 또한 시대상이 아닌가 이런 소감도 좀 전했습니다. 이렇게 로제의 아파트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영상일지 일단 보고 오시죠. 캔으로 유명한 네. 가수 출신 백이성 씨잖아요, 가수. 네. 네, 원곡과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네, 사실 백이성 씨는 그 거친 음색이 좀 특징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거친 음색이 이 커버 영상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나면서도 또 좀 재밌게 들리는데요. 백이성 씨가 올린 이 영상은 벌써 조회수 64만 회를 돌파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이 노래를 들은 누리꾼들 또 재치 있는 감사평을 남겼는데 참 재밌습니다. 내 생에 청약은 온다. 청약은 온다. 네, 재건축 결정에 신나신 조합장님 뭐 이러면서 아파트 앞에서 네. 농성하는 것 같습니다, 형님. 뭐 이러면서 또 술게임 처음 해서 신난 큰아버지 같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도 재치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아파트 인기 정말 상상 초월인데 근데 오늘 사실 빌보드 차트 순위가 공개되는 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 도대체 몇 위에 진입할지가 궁금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했다고요? 네, 정말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바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8위로 데뷔하면서 K-팝 여성 가수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K-팝 여성 아티스트가 핫백에서 달성한 최고 순위는요. 블랙핑크가 지난 2020년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부른 아이스크림이었는데요. 이때 기록한 것이 13위였습니다. 로제는 아파트의 히트로 자신이 만든 종전 핫백의 기록을 경신한 셈이죠. 또한 방탄소년단, 지민, 정국, 또 싸이에 이어서 K-팝 가수가 핫백에 오르고 또 탑10에 진입한 것은 5번째여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건데 이 열풍의 주역들은 하루하루 진짜 꿈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로제가 자신의 소감을 좀 SNS에 남겼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이거 정말 미쳤다 이러면서 넘버원 우리 팬들 블링크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이건 내 꿈이 이뤄진 것이고 기쁘다 이렇게 남겼는데요. 같이 부른 브루노 마스 역시 자신의 SNS에 소감을 남겼습니다. 너무 기쁘다 로제. 행복해요 이렇게 남겼는데요. 공개 5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한 아파트 뮤직비디오는 오늘 1억 8천만 뷰를 기록하면서요. 2억 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억 뷰라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관련해서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난치병으로 휠체어를 탔어야 했던 이봉주 선수가요. 기적적으로 재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전 기자, 무슨 소식이죠? 이봉주 선수 소식 정말 오랜만이죠.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요. 그제 5km를 뛰었습니다. 고향인 충남 천안에서 제3회 이봉주 마라톤 대회, 자신의 이름을 딴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직접 등판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지난해까지 참석을 못했거든요. 이게 대회에 참석은 했는데 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참가자들을 격려하기만 했었습니다. 직접 뛰지를 못한 건데 올해는 7141번을 직접 달고 마라토너로 뛴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봉주 선수 과거에 희귀 질환 진단을 받아서 국민들이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지난 2020년에요. 근육 긴장 이상증 이런 난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사실 특정 근육이 틀어지고 긴장하고 수축해가지고 비정상적인 자세로 신체가 고정되는 질병이라고 해요. 이 이봉주 선수가 투병 중에도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달리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봉주 선수가 이미 지난 4월에 강원도 삼척에서 열린 마라톤에 참석해서 4년 만에 달리긴 했거든요. 그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보시다시피 뭐 작년보다도 더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0% 좋아진 건 아니고 이제 뭐 한 60% 정도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오픈 이후로 이제 처음 뛴 건데 더 회복해서 풀코스까지 뛰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투병 기간이 무려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대단한 게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2021년 6월에 수술을 앞두고도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역경을 이겨낸 건데 멈추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한 30분이라도 제 발로 한번 운동장을 한번 뛰고 싶고요. 저는 한마디 외치고 싶어요. 봉주르 라이프. 네, 이 선수 그야말로 역경을 이겨낸 건데 보니까 포기란 진짜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다 이런 게 이런 상황에 나와야 될 말 같아요. 네.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재활 운동에 전념을 하면서 지금은 도움 없이도 걷거나 달릴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한 겁니다. 이봉주 선수가 옆에서 응원해주는 가족들 덕분에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역경을 이겨내는 힘 이봉주 선수의 질주를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한 이슈를 그야말로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심리전에 목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였죠. 북한 김여정이요. 돌연 신경질적인 담화문을 하나 냈습니다. 담화문을 보여드리면요. 그 내용이 대남 전단이 이 서울 상공에 뿌려지면 더러운 서울의 들깨무리들이 어떻게 개거품을 물고 지저대는지 이거 딱 한 번 보고 싶다 이러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담화를 냈는데 김평론가님. 예. 최근에 이 대남 전단이 실제로 우리 상공에도 뿌려졌었잖아요. 그때 김건희 여사 얼굴이 담긴 전단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이 사실상 대남 심리전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전단을 이용해서요. 그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쓰레기 풍선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예. 북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무력을 동반한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도 그렇게 되면 맞대응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적인 무력 사용보다는 뭐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비물리적 수단을 이용한 도발을 좀 지속하는 거 아니냐.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실제로 포착이 됐나 보더라고요.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북한 평양 상공에서 전단 뭉치를 매달고 있는 이 훈련, 무인기가 훈련에 나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전단 뭉치를 무인기에 매단다는 건 조금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뭐 몇 달 전에 평양이 사실 이제 무인기에 뚫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무인기를 이제 관측하고 찾아내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북한의 기술이라면은 무인기 안에 이제 전단을 담아서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이걸 뭉치로 매서 하는 방식은 뭉치까지는 아니다. 네. 아닌 것 같고 내장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서울 상공에 전단을 뿌릴 수 있는 뭐 무인기를 내려보낸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북한이 대남 심리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어제 북한이 사실 공개를 한 게 우리 군 당국이 무인기를 통해서 전단을 살포한 경로를 또 공개를 했잖아요. 그 경로 어제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군 당국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것도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014년에도 북한이 우리나라에 이제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이제 다 검증을 했고 발표도 이제 대내외 언론을 다 불러서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증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주한 미군도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기관들도 봤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객관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북한 사실 뭐 제3국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냥 사실상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뭐 우리 군 당국에서도 그랬잖아요. 확인할 가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검증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저 사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군이 쓰고 있는 드론과는 좀 차이가 있다. 모양새가 좀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사진이 흐릿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이제 뭐 전자광학 장비나 이제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수단, 연령상 장비들이 해상도가 낮다. 그리고 보면은 원래 사진은 이렇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인기가 좀 이렇게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북한이 이런 드론을 포착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아직은 갖춰져 있는 걸로 기술력이 안 된다. 요 세 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차 소장님, 근데 북한이 공개한 게 우리로 이런 전단을 보냈다 그러면서 그 전단까지 공개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죠?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좀 흐릿하게 표현이 돼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자신들이 보기에는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전단 상단에 자세히 이제 저걸 확대해서 보면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김정은 이런 문구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저렇게 김정은이 저렇게 시계를 차고 있는데 저게 스위스 시계를 차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 전단지 사진 한번 딱 보면 저는 저 전단지 나온 문구보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게 두 가지 사진인데요. 전단을 뿌리지는 사진과 전단 묶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전단을 해서 저 오른쪽에 있는 이제 저 사진이 이제 묶음통에 있는 사진인데 묶음통에다가 고무줄로 저렇게 딱 묶어가지고 저렇게 해서 딱 뿌리면 저게 전단을 뿌리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에서 보면 전단을 뿌리는 입장에서 보면 전단통에다가 전단지를 넣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뿌려지기를 바라는데 저기 놓고 보면 저렇게 고무줄로 착실하게 묶어서 착실하게 위아래 노란색과 빨간색 구분을 해서 저 사진을 공개했다는 자체가 과연 전단을 뿌리려는 목적으로 누군가 보낸 것인지 아니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인지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게 과연 우리가 저렇게 허술하게 보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좀 허술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조금 이례적이에요. 그 북한이 저렇게 본인들한테 뿌려진 전단을 또 직접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체제 위협 말고도 저렇게까지 발끈하는 데는 남다른 또 속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제 위협, 그러니까 위협이 맞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떤 위협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공망이 뚫렸다라는 차원에서 군사적 위협,
뭐 그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 다른 차원의 위협도 또 하나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심리적 위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북한 군인이 될 수도 있고 북한 주민이 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저런 전단이 뿌려졌다라고 했을 때 미치는 그 심리적인 어떤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세대도 초등학교 때는 북한에서 보낸 전단들을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기보다는 와, 이 서울 한복판까지 저들의 그 전단이 여기까지 날아오는구나 이런 어떤 그 위압감이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저것들도 심리적으로 반대로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군사적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 차원에서 그런 그 위압감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상 뭐 고도의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내부의 체제를 다잡기 위해서 이런 걸 공개를 했다.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남측에서 보내고 있는 전단은 살포가 되고 있는 게 탈북 단체가 보내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과연 이 보낸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저는 이 가설을 좀 넓게 아직은 좀 좁히지 말고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국방부가 아닌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누구냐? 자작극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또 주체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아직까지는 가설을 넓혀야 될 것 같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 남쪽의 어떤 그 민간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탈북 단체라든가 이런 민간 단체에서 혹시 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배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런 것이 일단 그 남북 간의 정부 차원에서는 상호 간의 그런 비방이라든가 상호의 어떤 그 전단지 살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기로 우리가 약속을 이제 여러 차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했을 가능성은 사실상은 거의 없고 이 남측에서 다른 주체가 그랬을 가능성, 그거는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한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2020년에 김여정이 굉장히 발끈을 했다고 해서 관련한 영상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지껏 자기들이 해온 짓이 있는데 남조선 당국자들이 늘상 입에 달고 사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똑같이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우리가 느끼는 혐오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분 더러운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김평론가님, 북한도 사실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뭐 대남 응징 보복을 하겠다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물풍선도 그런 일환으로 봐야 되나요? 그런 걸로 사실은 보여집니다. 이제 앞서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물리적 수단을 이용한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북한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전단 같은 경우에 쓰레기 풍선이나 전단 같은 경우 이게 뭐 어딘가를 파괴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비물리적 수단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은. 과거에도 사실은 우리 이제 민간 단체에서 보낸 대북 전단에 대응해서 그런 또 쓰레기 풍선을 보낸 적도 있고 또한 인쇄를 또 대량으로 해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 카드는 뭐 앞으로도 계속 쓸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보내는 전단이요. 이게 궁금한 거는 얼마나 통하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뭐 그렇게 북한에서 날라온 전단에 대해서 유의미한 반응이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변 반응을 봤을 때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북한이 노리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피곤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피곤함을 국내 어떻게 보면 정쟁으로 이용해서 우리 민간 단체들이 보내는 이 대북 전단을 못 보내게 하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걸 노리고 계속 지금 이제 지속적인 도발을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쓰레기 풍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타이머, 폭약이나 이제 뭐 발화 장치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전단을 뿌리게끔 하는 것들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북한이 기술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몇 달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샌드위치 판넬로 된 창고 위에 떨어져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혹은 뭐 자동차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우리 이제 국민이 부상을 당하거나 혹시 또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옵션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도 물리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전단이 도대체 얼마나 위협적이길래 북한 당국이 이렇게 대북 전단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까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사실 그 이유는요. 남북 간의 전단 관련된 전쟁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선님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6.25 한국 전쟁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제 북한군들이 이제 귀순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게 전단을 뿌렸거든요. 그 사람들 손에 저렇게 7글자로 된 것들이 들려 있었다. 이게 이제 퀴즈입니다. 땡땡땡땡땡땡땡이 들려 있었다. 상당히 추론하기 어려운데 혹시 평론가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7자면 쌀과 빵과 음료수. 쉽지 않은데요, 맞추기가.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뭐냐면 안전보장 증명서라는 겁니다. 안전보장 증명서. 저게 이제 당시에 뿌려졌던 건데 오른쪽에는 이제 한자, 가운데는 영문, 왼쪽에 이제 한글로 접혀져 있습니다. 저 내용을 한번 좀 확대해서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한글로 번역한 걸 보면 한국군 병사에게라고 돼 있고 이것은 적국으로서 항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증서다. 이 사람은 곧 가까운 상관에게 넘기고 명예로운 포로로 대우하라. 그리고 유엔군 총사령관 리찌웨이 장군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걸 확대하면 딱 그런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군 입장에서 전쟁 중에 상대방한테 이제 투항한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하고 싶어도 심리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유엔군 총사령관 이름으로 보장하는 증서. 그래서 저 증서를 들고 실제로 우리 쪽에 투항하는 북한군 병사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전쟁부터 시작된 남북 간의 일명 이런 전단 전쟁이요. 그럼 분단 이후에도 지속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올 것 같거든요. 분단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분단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전단지들이 이제 뿌려졌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6.25 한국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투항 권유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앞서는 이제 우리가 북한군한테 뿌려졌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빨치산들에게 이제 뿌려졌던 겁니다. 이제 남한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졌는데 거기에 이제 사진이 이제 역사적 사진을 놓고 보면 이항조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투항을 해서 그 사람 얼굴이 이 사람이 니네 동기인 이항조라는 동지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뿌렸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귀순을 유도하는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귀순한 용사, 귀순 용사에 대한 사진을 69년도에 뿌렸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 사람이 넘어와서 이제 결혼해서 사는 행복한 모습들이 보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역설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이제 훌륭한 연예인들 사진을 이제 보냈고 북한도 이해 못지않게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사진을 도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뿌린 적도 있었고 8, 90년대 살포된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대남 이제 전단이라고 나왔던 걸 보면 그때 평양이 막 개발되는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어쨌든 서로 간에 어떤 체제 전쟁, 그다음에 이제 심리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쟁에 대한 전단이 살포가 됐다. 지금 나오는 것은 6.25 한국 전쟁 때 이제 북한으로 넘어오라고 우리한테 이제 뿌렸던 그러한 저전단이군요. 저전단이 이제 6.25 한국 전쟁부터 저게 아까 말씀드렸던 빨치산입니다. 저게 이항조라는 사람이고요. 저희가 생방송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가 좀 늦게 올라오네요. 저기서 이제 해가지고 저 사람이 특히 저 밑에 보면 보급투쟁이 조장이에요. 보급투쟁이라는 게 뭐죠? 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와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탈피돼서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저희 설명에 있는 사진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기쁨에 춤을 추고 있는 여기 글자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전으로 쓰였다. 이창조 동지.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하산하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빨치산에 뿌렸던 거고 저거는 이제 우리 86년도 아시안 게임 때 뿌려졌던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 했고 저 이후부터 이제 우리 연예인들이라든지 여성 이제 연예인들이 저렇게 나왔고 이건 또 저거는 반대로 우리나라 연예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연예인을 북한이 도용을 해서 우리한테 뿌렸던 사진입니다. 합성을 한 건가요? 합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다르고 저것도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이제 배우이죠. 굉장히 이제 당시에 일본에까지 유명했던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문구를 보면 김일성 장군, 김정일 장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역사적인 아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평론가님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대북 전단을 뿌려서 상대국을 교란시키는 이런 전술들이 비단 한국 전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던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것을 이제 프로파간다 전쟁이다 혹은 다른 말로 하이브리드 전술에 이제 포함될 수도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군사적 전력 이외에 심리적인 그런 어떤 교란을 노리는 그런 작전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한국 전쟁 당시에도 쓰였지만 그것보다 더 이전에 사실 2차 세계대전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심리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단을 썼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의 이제 구체적인 그 일화를 전해드린다 그러면은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나치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전술을 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폴란드도 침공을 하면서 서쪽으로 프랑스까지 침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쓰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독일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그렇고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이상한 전쟁, 뭐 가짜 전쟁 이런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마지노선이라고 유명한 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거기서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독일도 넘어오지도 않고 프랑스군도 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두 양쪽 다 1차 대전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섣불리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독일 나치는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로 침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단을 뿌리면서 가짜로 우리는 너희들 침략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짜 전단을 뿌려가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연막을 친 것이죠. 그 사이에 한 달 만에 이제 폴란드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저쪽 북쪽으로 해서 그 베넬룩스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역공을 하는 그런 전술을 취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전단지를 통해 가지고 성공한 그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저런 전단 살포를 넘어서 이제 현대 심리전으로 오면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대북 확성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전에서는 뭐 이런 여전히 그런 장비들이 통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관련해서 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시죠? 예, 뭐 그런 것들도 다 쓰이고는 있는데 조금 변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우리가 변했죠. 여전히 전단 같은 경우도 유용성이 있겠습니다만 퀴즈를 좀 내면 현대 심리전은 땡땡땡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땡땡땡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힌트를 좀 드리면 IT를 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IT? 휴대폰을 통해서 진행된다. 좀 흡사했습니다. 비슷한가요?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SNS를 통해서 SNS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 이제 군인들을 상대로 이 SNS를 이제 해서 특히 이제 QR 코드 같은 걸 발송을 합니다. 이 QR 코드를 찍으면 어떻게 투하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도 북한 군인들이 지금 이 전장에 투입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가 이 SNS를 통해서 이제 트위터에다가 올렸는데요. 조선 인민군 병사들에게 전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전장에서 SNS가 통용이 될까? 궁금해요. 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러시아 군인들이 이 휴대폰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위치 추적이 되죠. 그래서 휴대폰 사용하고 있다가 그 건물 위로 폭탄이 떨어져서 러시아 군인들이 죽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전장에서 SNS가 통할까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북한군이 단독으로 이제 군사 행동을 하지는 않을 테고 러시아 군들이 있을 텐데 못 보던 글자가 나오면 나 이거 이런 거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과거에 있었던 전단지 살에서 지금은 IT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쟁 양상도 바뀌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평롱관님, 근데 궁금한 게 뭐 휴대폰 사용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통신망이 다 마비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전장에서 이 인터넷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 같은 게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적외도 통신 위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 스타링크라는 이게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초반에는 우크라이나만 썼지만 지금은 러시아도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이걸 수입에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그 데이터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수백 메가바이트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인 항공기라든지 뭐 무인 장갑차 이런 거에도 적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요즘 이제 심리전의 일환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인지전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SNS를 통해서 가짜 정보를 막 흘립니다. 근데 그게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상대방의 동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새로운 심리전 수단으로도 SNS가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가리지 않고 서로 지금 막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이제 SNS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하나의 전선이 돼가고 있다. 전선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저렇게 SNS를 통한 심리전이 발달을 했는데 그러면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상대로도 심리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군이 개입할 여지도 있는 겁니까?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국내에 보면 이제 탈북자 단체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얼마 전에 몇 분을 이제 뵀는데 혹시 저한테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와 접촉할 방법이 없을까 이걸 좀 문의해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는 약간 신중한 입장인데 탈북자 단체분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많은 북한 군인들에게 심리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들을 하고 계셔서 차후에 이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런 탈북자 단체분들이 접점이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진짜 이분들이 후방이나 혹은 전선에 나가셔서 심리전을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북한군 입장에서 상당히 괴롭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농후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접촉만 된다라면 달려가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탈북자 단체분들 보면 많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우크라이나 군이 심리전할 때 일단 북한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군한테 하는 심리전 방법은 안 맥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탈북자 단체분들이 가서 하면 그분들 원래 북한 분이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를 아주 치명적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전선에 있는 북한군들이 상당한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심리전 양상이 또 흐르게 될지는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나온 퀴즈 띄워주시죠. 네, 귀순 북한군들 손에는 땡땡땡땡땡땡땡이 있었다. 좀 어려운데 퀴즈를 내주신 차 소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안전보장증명서가 있었다. 안전보장증명서. 알고 계셨죠, 평론가님? 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